사랑이 성숙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 성숙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의 능력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능력은 이 문화가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 사랑의 능력은 이 문화가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서양 현대 문화에서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서양 문화의 사회 구조와 이러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신이 사랑의 발달에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가 사랑의 발달에 효과적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서양 생활에 대한 객관적 관찰자들은 누구든지 사랑, 형제, 모성애, 성애, 사랑이 비교적 희귀한 현상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 이것은 사랑의 붕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태다. 사이비 사랑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원리,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규제자로서 시장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적 자유, 시장의 원리. 상품 시장은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획득과 판매를 규제한다. 유용한 사물과 유용한 인력 및 기술은 상품으로 변해 폭력 행사 없이 시장의 조건에 따라 교환된다. 폭력 행사 없이 시장의 조건. 구두는 아무리 유용하고 필요하더라도 시장에서 구두의 수요가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경제적 가치, 교환 가치뿐만 아니라 실은 사용 가치조차 갖지 못하는 거지. 인격과 기술은 현재의 시장 조건에서 수요가 없으면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격과 기술.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서 그의 자본이 가장 유익한 투자가 되게끔 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가치의 계층을 반영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한다. 축적된 물품, 다시 말하면 사장된 물품이 노동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살아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사장된 물품이 노동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살아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축적된 물품. 이것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변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고 현대인의 성격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격 구조. 자본주의가 발달한 결과 우리는 자본이 점점 더 중앙 집권화하고 집중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작은 기업은 밀려난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은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된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된다.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가 다르니까. 많은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관리층은 많은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관리할 뿐이다. 오직 관리. 관리층은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기업의 확장, 그들의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증대되는 자본의 집중화와 강력한 관리 조직 등장과 함께 노동운동도 발달하고 있다. 노동자의 조직화로 개별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흥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조직화로 개별 노동자는 거대한 노동조합을 통해 결합되고 또한 산업적 거상과 맞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관료적 기구에 의해 지도된다. 주도권은 좋든 나쁘든 자본의 분야에서나 노동의 분야에서나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 옮겨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성을 잃고 거대한 경제적 제국의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화로부터 생기는 또 하나의 결정적 형태,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의 조직화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있다. 노동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광범하게 집중화된 기업에서 노동은 조직화되고 개인은 개성을 잃고 소모적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된다. 근대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더욱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그 취미가 표준화되고 쉽게 영향받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협력하는 사람들,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그 취미가 표준화되고 쉽게 영향받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근대 자본주의는 권위나 원리 또는 양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즐거이 명령에 따르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고 마찰 없이 사회기구에 순응하는 사람들, 폭력 없이 관리되고 지도자 없이 인도되고 목적 없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움직이고 기능을 다하고 곧바로 나아간다는 목적 이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현대인은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는 상품으로 변하고 현재의 시장 조건 아래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로서 자신의 생명력을 경험한다.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소외된 자동기계 같은 관계가 되고 각자는 군중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따라서 사상이나 감동이나 행동에서 각자의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타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주 고독하며 분리 상태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필연적 결과로 생기는 깊은 확실성과 불안, 죄책감에 지배를 받는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을 의식하고 깨닫지 않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완화제를 제공한다. 우선 제도화된 기계적 작업의 엄밀한 규격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곧 초월과 합일에 대한 갈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월과 합일에 대한 갈망. 노동의 규격화만으로는 이러한 일에 성공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오락의 규격화에 의해, 곧 오락 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음향이나 구경거리를 수동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더 나아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사고 이것을 곧 다른 것과 교환하는 데 만족함으로써 자신의 의식되지 않는 절망을 극복한다. 현대인은 사실상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놓은 상에 가깝다. 곧 잘 먹고 잘 입고 성적으로도 만족하지만 자아가 없고 가장 피상적인 접촉을 제외하고는 동료들과 어떠한 접촉도 없는 헉슬리가 다음과 같은 말로 간결하게 표현한 슬로건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 개인이 감정을 가질 때 공동체는 비틀거린다. 또는 오늘 즐길 수 있는 일을 내일로 연기하지 말라. 또는 절정에 달한 선언이지만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긴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소비를 말하고 상품, 구경거리, 음식, 술, 담배, 사람들, 강의, 책, 영화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소비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식욕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대상으로서 커다란 사과, 커다란 병, 커다란 유방이 된다. 우리는 젖을 빠는 자이고 영원히 기대는 자이고 희망에 가득 찬 자이다. 그리고 영원히 실망하는 자이다. 우리의 성격은 교환하고 받아들이고 싸게 팔아버리고 소비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의 성격. 교환하고 받아들이고 싸게 팔아버리고 소비하는 데. 모든 것은 물질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대상도 교환과 소비의 대상이 된다. 정신적 대상. 사랑에 관한 상황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과 대응된다. 사랑에 관한 상황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과 대응된다. 자동기계는 사랑할 수 없다. 자동기계는 퍼스널리티라는 상품을 교환할 수 있고 공정한 거래를 희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소외된 구조를 가진 사랑, 특히 결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하나는 팀이라는 개념이다.
행복한 결혼에 대해 쓴 무수한 논문은 원활한 기능을 가진 팀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원활하게 일하는 고용인이라는 관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고용인은 합리적으로 독립적이고 합동적이고 관대하고 야심적이며 동시에 공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혼 상담자는 말한다. 남편은 아내의 새 옷이나 맛있는 요리를 칭찬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지쳐서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해해줘야 하고, 남편이 사업상의 난점에 대해 말할 때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었을 때도 화내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관계에 공통되는 것은 평생 동안 남남으로 남아있고 결코 핵심적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로 예의 바르게 대우하고 서로 더욱 호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의 원활한 관계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참아낼 수 없는 고독감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에서 마침내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찾아낸다. 사람들은 세계에 대항하는 두 사람 사이에 동맹을 형성하고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는 사랑과 친밀감으로 오해된다. 팀의 정신, 상호 관용 등에 대한 강조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것들이다. 이에 앞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은 상호 간의 성적 만족을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 특히 행복한 결혼의 토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불행한 결혼의 원인은 결혼 상대자들이 올바른 성적 적응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어졌다. 실패의 원인은 올바른 성행위에 대한 무지, 곧 한쪽은 쌍방의 잘못된 성적 기교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부부를 돕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올바른 성행위에 대해 가르침과 조언을 주면서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행복과 사랑을 갖게 될 거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랑이 성적 쾌락의 소산이라는 것이고, 두 사람이 서로 성적으로 만족시킬 줄 알게 되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공업적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문제 역시 해결하게 되리라는 당시의 일반적 환상에 부합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초적 가정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다. 정반대. 사랑은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며 성적 행복은 오히려 심지어 이른바 성의 기교에 대한 지식조차도 사랑의 결과다. 만일 매일같이 관찰할 수 있는 일을 제쳐놓고 이러한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면 이러한 증거는 정신분석적 자료에서 풍부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성적 문제, 여자의 불감증과 남자의 다소간 심각한 시민성 불능증에 대한 연구는 그 원인이 올바른 기술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증오는 신체적 접합이라는 치밀하고 직접적인 행동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성의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난점의 근저에 깔려있다. 성적으로 억압된 사람이나 이 사람이 공포나 증오에서 벗어난다면 그의 또는 그녀의 성적 문제는 해결된다. 만일 공포나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의 기교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치료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성의 기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인간을 성적 행복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알려졌음에도 사랑은 상호간의 성적 만족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기본적 가정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에게 사랑은 기본적으로 성적 현상이었다. 경험에 의해 성적, 생식적 사랑이 최대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 성적 사랑이 사실상 그의 모든 행복의 원형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적 관계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 생식적 에로티시즘을 자기 삶의 핵심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프로이트에게 형제의 경험은 성적 욕망의 결과이고 성적 본능이 억압된 목표를 가진 충동으로 변형된 것이다. 형제의 경험. 형제의 경험. 억압된 목표를 가진 사랑은 사실상 본래는 감각적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었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러하다. 신비로운 경험의 본질이며 다른 한 사람 또는 동료들과의 강렬한 합일감의 근원인 융합감, 일체감, 대항과 같은 감정. 일체감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병리적 현상 곧 초기에 무한한 자아도취 상태의 퇴행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현상이 된다. 프로이트에게는 비합리적인 사랑과 성숙한 퍼스널리티의 표현으로서의 사랑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프로이트에게는 비합리적 사랑과 성숙한 퍼스널리티의 표현으로서의 사랑. 그는 감정 전이적 사랑에 대한 논문에서 감정 전이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정상적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정 전이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정상적.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언제나 현실에 대한 맹목성이 따르고 강박적이고 어린 시절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감정전이다. 합리적 사랑으로서의 절정에 이른 성숙한 완성으로서의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로이트는 자신의 탐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이 성적 매력의 결과라든가 또는 오히려 의식적 감정에 반영된 성적 만족과 동일한 것이라든가 하는 생각에 끼친 프로이드의 사상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과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 프로이트 사상은 부분적으로 19세기 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유행한 정신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통속적 생각과 프로이드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관습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다. 프로이트 이론을 결정한 두 번째 요인은 자본주의 구조에 바탕을 둔 인간 개념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간은 본성상 경쟁적이고 상호간 적의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경제적 이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증명하고 다윈주의자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 증명했으나 프로이트는 인간이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무한한 욕망에 쫓기고 있고 오직 사회적 압력만이 이러한 욕망을 행동화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호 질투와 경쟁은 비록 이러한 질투와 경쟁의 사회 경제적 원인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프로이트의 사상은 19세기에 유행한 전형적인 유물론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현상의 근원을 생리학적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사랑, 증오, 야심, 질투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 본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로이트는 근본적 현실은 인간 존재 전체에 있다는 것, 곧 첫째,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인간의 상황, 둘째, 사회의 특수한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상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유형의 유물론을 넘어서는 결정적 조치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의해 취해졌고 유물사관에서는 신체나 식욕, 소유욕 등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전제적 생활과정, 곧 인간의 생활상의 실천이 인간 이해의 열쇠가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충분하고 억압되지 않은 만족은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신적 건강과 행복. 그러나 명백한 임상적 사실을 보면 자신의 생활을 무한한 성적 만족에 바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또 행복을
획득하지 못하고 대체로 신경증적 갈등이나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행복을 위한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정상적 정신조차 보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로이트 사상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본주의 정신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 1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변화. 그 자본주의 정신은 절약을 강조하는 데서 절약에서 낭비로, 낭비의 강조로, 경제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기 억제로부터 끊임없이 확대되는 시장을 위한 바탕으로, 자기 억제에서부터 확대되는 시장, 소비자본주의로 전환됐지. 그리고 불안해하고 자동개한 개인을 위한 주된 만족으로서의 소비로 변했다. 어떠한 욕망이든 충족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이 모든 물질적 소비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성적 분야에서도 주류가 되었다. 20세기 초까지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자본주의 정신과 일치하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빛나는 현대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설리반의 이론적 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설리반의 정신분석 체계에서 우리는 프로이트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성욕과 사랑의 엄격한 구별을 발견한다. 성욕과 사랑. 설리반. 성욕과 사랑의 구별. 설리반의 개념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밀감은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상황의 어떤 유형으로서 개인적 가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개인적 가치의 확인에는 내가 제휴라고 부르는 관계가 필요하다. 제휴라는 말은 점점 더 동일해지는, 다시 말하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상호만족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유사해가는 안전성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표명한 욕구에 대해 명백히 정식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가 설리반의 약간 까다로운 어법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사랑의 본질을 두 사람이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우월감과 공명심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제휴 상태에서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사랑 개념이 19세기 자본주의의 관점에선 가부장적 남성의 경험을 기술한 것처럼 설리반의 기술은 20세기 소외된 소외된 시장형적인 퍼스널리티의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설리반의 기술.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 곧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적대적이며 소외된 세계에 함께 대항하는 두 사람에 대한 기술이다. 적대적이고 소외된 세계에 함께 대항하는 두 사람. 사실상 설리반의 친밀감에 대한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데 상대방이 표명한 욕구에 모든 사람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협동적인 팀의 어떠한 감정에도 타당하다. 여기서 설리반이 표명한 욕구라고 말한 것이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표명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반응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표명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반응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뜻. 상호 성적 만족으로서의 사랑과 팀워크로서의 고독으로부터 피난처로서의 사랑은 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분계,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사랑의 병리학의 두 가지 표준적 형태다. 사랑의 병리학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 형태가 있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괴로움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에 의해 또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신경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예에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신경증적 사랑의 기본적 조건은 애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어버이상의 애착을 느끼고 있고, 신경증적 사랑, 어른이면서도 일찍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아적 관계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유아적 관계 유형, 어른으로서의 애정적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은 지능적,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생활 연령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2살 또는 5살 또는 12살 어린 나이로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경우에 이러한 감정적 미숙성은 사회적 유능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보다 덜 심각한 경우의 갈등은 친밀한 개인적 인간관계 분야에 국한된다. 그보다 덜 심각한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심의 퍼스널리티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신경증적 애정관계에 대한 다음 예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남자들은 말하자면 아직도 어머니 처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감정. 그들은 어머니의 보호, 사랑, 따뜻한 배려, 칭찬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녀의 자식이고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하라고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그들을 사랑하도록 여자를 유인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에 성공한 다음에도 매우 정답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보통 상당한 허영심이 있고 다사간 숨겨진 과장된 관념이 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상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남자들이 대체로 기만적인 이유다. 얼마 후 여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환상적 기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자가 그들을 한결같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자가 그녀 나름대로의 생활을 주장하면,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의 애정관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혹은 이러한 애정관계에 관심을 갖고 찬양하지 않으면 남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느끼며 흔히 여자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또한 군림하려 한다고는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을 합리화한다.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남자들은 보통 그들의 애정행위, 쾌락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대한 애인으로 상상하고 사랑의 상대자의 망은에 대해 몹시 불평한다. 이러한 어머니 중심적인 사랑이 심각한 장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과잉보호하여 아마도 군림하면서 그러나 파괴적인 것은 아닌 그를 사랑했다면, 만일 그가 어머니와 같은 타입의 아내를 찾아낸다면, 만일 그의 특수한 전품과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다면, 때때로 성공적인 정치가에게서 볼 수 있는 경우지만 그는 더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응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경우가 더 많지만, 비록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애정생활은 심각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퍼스널리티를 외로운 상태에 놓아두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자주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진다. 이러한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깊어지고 불합리해진다. 이러한 차원에선 상징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아늑한 팔로 되돌아가거나 영양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또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소망이 된다. 정상적인 정신의 본질이 자궁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자궁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성장. 심각한 정신적 질환의 본질은 자궁에 이끌려 자궁 속으로 흡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생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집착은 흔히 이와 같이 삼켜버리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식들과 관계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구실로, 때로는 의무라는 구실로 이러한 어머니들은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른을 자기 자신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 남자들은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호흡할 수 없고 비상적인 성적 차원 모든 다른 여성을 타락시키는 성적 차원을 제외하고는 사랑할 수도 없다. 남자는 영원한 불구자 또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 한 자유로워지거나 독립할 수 없다.
어머니의 이러한 파괴적이고 흡입하는 측면은 어머니 상의 부정적 측면이다. 어머니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소생시키는 자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머니만큼 깊은 상처를 주지 못한다. 종교적 형상, 예컨대 힌두교의 여신 칼리. 종교적 형상이나 꿈의 상징에서는 흔히 어머니에 상반되는 두 측면이 발견된다. 신경증적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버지에게 애착.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담하고 초연하지만 아버지는 부분적으로는 아내가 냉담하기 때문이지만 아버지는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권위적이다. 아들의 행동에 만족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정답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에는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꾸짖는다. 아들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애정이 유일한 애정이므로 노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집착한다. 아들은 생활의 주요 목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할 때 아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들은 기운을 잃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아버지 상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전생에는 부침의 연속이 되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경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들이 선택한 아버지 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 관계에서는 초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여자는 그들에게 핵심적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여자에 대해 가벼운 경멸감을 갖고 있다. 흔히 소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다운 관심으로 숨겨버리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격에 의해 여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생활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 상에 대한 1차적 애정에 대해 아내는 2차적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할 뿐이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버이들의 특이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장애는 더욱 복잡하다. 양친의 소원한 관계는 동시에 자녀와의 사이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소녀가 경험하는 것은 예의 바른 분위기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어서 소녀는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소녀는 어버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미지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결과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 곧 백일몽에 빠져버리고 항상 겉돌고 나중에 그녀의 애정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 일상상.